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제 소화 과정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소화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소단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한번 해볼게요. 다시요.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을 완벽하게 잘 들으신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영양소의 종류랑 기능을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양소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고 갑시다. 일단 영양소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이겁니다. 그 생물이 외부로부터 이제 그 받아들인 물질 중에서 이 생물체의 몸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뭐 이게 영양소에 대한 그 정의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영양소라는 것은 일단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게 첫 번째. 예, 요게 주 목적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요. 영양소라고 한다는 것은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 몸을 구성할 수 있고,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요거 세 개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늘 수업이 끝나더라도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양소를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구분을 한번 하는데, 간단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서 이용이 되는 영양소, 요거를 우리는 주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주 영양소라.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잠시만요. 요거 어디 갔지? 네, 에너지원으로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 요거를 우리는 무슨 영양소라고 하냐면 부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부영양소. 네, 어쨌든 요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에너지원으로서 이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탄수화물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수화물. 자, 인간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의 약 95에서 98% 정도는 요거는 모두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성 성분으로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요. 동물의 경우에는요. 식물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식물의 경우에는 셀룰로스라는 구성성분으로 사용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근데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은 주 에너지원이고요. 자, 요거 한번 좀 볼게요. 4kcal 요거 들어봤죠, 여러분? 칼로리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이어트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에 이 식품에 얼마만큼의 몇 킬로칼로리 정도가 들어있느냐. 그래서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를 제한을 해서 먹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g당 1g에 4kcal 정도가 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섭취량에 비해서 구성 비율이 매우 낮다라고 합니다. 그냥 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쵸?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대부분의 에너지원으로 그냥 태우는 걸로 다 연료로 써버리는 거고, 얘네들을 이제 뭐 벽돌이나 아니면 뭐 건축자재 뭐 이런 걸로는 쓰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남은 것은 뭘로 바뀐다? 지방으로 바뀝니다. 아유,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쵸? 과자나 아니면은 설탕이나 요런 것들, 아이스크림 요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면은 살찐다고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얘네들은 탄수화물인데 왜 살이 찔까? 남은 것은 지방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요. 다른 것보다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서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탄수화물의 종류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탄수화물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당류는 입자가 하나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짜리. 그래서 단당류입니다.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있고요.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과당 여러분 기억하시기 쉬운 게 그 혹시 음료수 중에 액상과당이라고 들어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액상과당이요? 이게 뭐 대신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게 설탕 대신에 들어간 거예요. 설탕 대신에 액상과당이 들어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설탕이라고 한다는 것은 포도당 베이스로 해서 누가 들어간 거예요? 과당이랑 합쳐진 거예요. 이게 설탕이에요. 그러다 보니 설탕보다는 과당이 조금 더 칼로리가 낮게 되겠죠. 예, 그래서 과당만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흡수도 훨씬 더 빠르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액상과당으로 많이 음료수에, 다이어트 음료수나 아니면 좀 칼로리가 낮은 음료수에 액상과당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당류를 이제 쭉 한번 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엿당입니다. 엿당 같은 경우는 포도당 베이스의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베이스의 포도당. 자, 젖당 같은 경우는요. 포도당 베이스의 갈락토우즈. 이렇게 이어진. 그러니까 즉 이당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입자들, 단당류가 두 개씩 뭉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다 포도당 베이스다. 포도당 베이스다. 포도당 베이스고 요 포도당 베이스에서 과당이 하나 붙던지 포도당이 두 개가 붙던지 아니면 갈락토우스가 붙던지에 따라서 이당류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다당류입니다. 자, 다당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녹말 그리고 녹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셀룰로즈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셀룰로즈는 식물의 세포벽에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글리코젠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글리코젠. 이 글리코젠은 이제 포도당을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포도당 섭취가 지금 많아지게 됩니다. 포도당 섭취가 지금 많아지게 되면 얘네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게 돼요. 남아있게 되는 것을 간에서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요때 포도당들이 여러 개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글리코젠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따 나중에 생명과학원이라든지 고등학교 가셔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당류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이거는 지워주셔도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탄수화물 종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다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엿당, 그 다음에 젖당, 자, 그 다음에 녹말, 그 다음에 셀룰로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게 과당이에요. 과당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단백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아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됐었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주로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보세요.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다 뭡니까? 단백질 아닙니까? 근육들 다 단백질이죠. 피부 단백질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단백질이 주로 몸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얘는 에너지원으로서도 사용은 됩니다.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얘도 몇 킬로칼로리요? 열량이 그람당 4킬로칼로리 정도의 요 정도의 열량을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가장 꼭 필요하다. 성장기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지금 무슨 시기? 2차 성징이 미안해요. 글씨가 왜 이러지? 다시. 자, 요거다. 그래. 2차 성징이 지금 발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차 성징이 발현이 될 때는 이제 근육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자든 남자든 이제 다 똑같이 근육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요때 꼭 필요한 것들 또는 이제 호르몬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성장기 청소년에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야기를 할 게 이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효소는 우리 몸에서의 일꾼이죠. 호르몬 같은 경우는요, 연락책이에요. 연락책. 그래서 신호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뭐 이렇게 계속 전달을 해주는 아이들. 자, 그다음에 항체. 항체 같은 경우는 병원체를 이거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항체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항체가 있다 그래서 죽이진 않고요. 묶어두는 역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체 자체를 직접적으로 얘가 지금 그냥 먹어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얘네들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잡아놔요. 잡아놓고 다른 애들을 불러요. 일로 와. 얘 지금 묶어뒀어. 빨리
예, 수갑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병원체를 묶어두는 역할. 요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애들의 주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주면 좋겠고요. 단백질 기본 단위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미노산이에요. 들어보셨죠? 식품 중에서 뭐 필수 아미노산 몇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장기 뭐 아이들 또는 청소년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또는 뭐 스포츠 음료 같은 경우에도 아미노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네,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바로 이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다 보지 마세요. 이거 위에 거는 다 보지 마시고 지금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아미노산 하나와 아미노산 하나, 얘네 둘이 만날 때 얘네 둘이 만나는 요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예,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펩타이드 결합이요.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는 정말 특이하게 물이 한 분자가 빠져나갑니다. 물 분자 한 분자가 이렇게 쏙 빠져나가서 얘네들을 요렇게 묶어주는 이런 형태가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가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 폴리펩타이드가 바로 단백질 1차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건데 어쨌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이 결합, 요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는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간다. 예, 요거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영양소입니다. 주 영양소, 마지막 주 영양소입니다. 바로 지방이에요. 자, 지방인데 이거는 중성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지방은요, 이 지질의 중에 하나입니다. 지질 중에 하나예요. 지질의 여러 가지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중성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요 지질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둘은 에너지원으로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이게 구성 성분이죠. 구성하는 성분이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 신호 전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지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 중에 하나고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된다. 어우, 여러분들 저 보세요. 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9kcal per g이 되겠습니다. 1g당 9kcal입니다. 엄청나게 고열량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을 빼거나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뭐 지방을 조금 좀 줄여라. 왜냐하면 얘네들이 열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조금 섭취를 줄여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하는 것은 다이어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 선입견을 갖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구분해서 드시면 되고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도 하지만 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피하 지방 있잖아요. 뱃살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 아래쪽에 피하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내장 지방 등으로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열량이 높다 보니까 얘네들은 열을 굉장히 많이 발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격 흡수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데미지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요거는 참조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부영양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입니다. 에너지원으로서 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아이들은 모두 다 0kcal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열량을 갖고 있지 않는 애들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무기염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염류는 이 아이들은 지금 뼈라든지 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기염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무기염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트륨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이라든지 아니면 요오드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무기염류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영양소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섭취한 것 중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아이들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기염류 같은 아이들은 에너지원으로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에너지원으로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극의 전달에 관여를 하든지 아니면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한다든지 요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자극의 전달 보면은요. 우리가
신경이요, 신경. 이 신경세포들이 자극을 전달을 받을 때 이 나트륨하고 칼륨에 의해서 이 굉장히 많은 이 영향을 받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이게 있거든요. 나트륨 플러스랑 칼륨 플러스 펌프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셔서 배우십시오. 이거는 좀 어려운 겁니다. 이건 좀 지금 하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이거는 간단히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생일날 뭐 드십니까? 생일날 그 미역국 드시죠? 미역국. 이 미역에 요오드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오드. 자, 근데 이 원래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산모한테 이제 미역국을 원래 주는 게 우리의 풍습이었잖아요. 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갑상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갑상선. 여기는 우리 몸의 보일러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 몸의 보일러. 그러니까 몸 안에서 온도 조절을 관여하는 그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계속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자, 이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온도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 갑상선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갑상선이 망가지게 돼요. 보통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많은 에너지를 굉장히 쏟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갑상선 쪽에 많은 질병을 많이 이제 산모들이 이제 겪고 계신데 그때 바로 이 요오드가 바로 갑상선을 회복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을 좀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 요오드도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가 될 수가 있겠죠. 뭔지 아시겠죠, 친구들? 지금 보시면은 무기압류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뼈나 이는 이제 칼슘, 혈액은 철분, 자극의 전달에는 나트륨, 칼륨,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는 요오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다 나열을 하지 못하는 점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기염류 종류는 요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네. 좋습니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타민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비타민으로 알고 계시죠? 비타민. 예, 근데 정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이타민입니다. 바이타민이라고 교과서에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 저도 근데 비타민이라고 계속해요. 근데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걸로 해야 되니까. 자,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요.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하고요. 하나만 더요.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부족하면은 결핍증이 생길 수 있다.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이타민의 종류는 이제 A, B, C, D, E, K 요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비타민 A에 의한 부족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맹증입니다. 야맹증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정상일 때는 터널 운전했을 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야맹증 환자들은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외우실 때 미안해요. 나 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방법이 있어서요. 비타민 A에 대한 게 지금 부족하죠. 요거를 이렇게 한번 뉘어보세요. 그러면 눈이 됩니다. 그죠? 눈에 관련된 거는 이제 A다. 비타민 A에 대한 결핍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바이타민 A를 여러분들이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눈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타민 B1 부족으로, B입니다. B1 부족으로 나타나는 그 결핍증이 바로 각기병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땡땡하게 붓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땡땡하게 잘 붓고 부어있는데 이 부어있는 곳에다가 손가락으로 꾹 찔러도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눌러놓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보면은 바로 이게 이렇게 평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탄력이 있잖아요. 이 탄력이 너무나 붓다 보니까 이게 눌러도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각기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각기병은 자, 여러분 이거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웁시다. 자, B가 있고요. 손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얘가 움푹 들어가죠. 움푹 들어가서 지금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바로 자, 각기병이 되겠다.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기 쉽죠? 그죠? 자, 바이타민 C의 부족으로 인한 결핍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타민 C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피곤했을 때 바이타민 C 먹으면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하잖아요. 이 바이타민 C가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피부를 재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콜라겐 드시잖아요. 콜라겐으로 이제 피부가 좋아진다. 이거는 재료고요. 바이타민 C를 여러분들이 같이 드셔줘야 얘네들이 합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조효소라고 하는데
조효소로서 역할을 하는데. 자, 다시요. 그러다 보니 잇몸이나 피부 점화에서 출혈이 생기는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비타민 C가 부족하다 보면은 여기서 치아가 손실되고 그 다음에 피하 점막에서 출혈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 피곤하게 되면은 여기 좀 붓고 그러잖아요. 그때 비타민 C 이제 먹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섭취했던 콜라겐을 재료로 해서 비타민 C가 합성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여러분 피부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콜라겐만 많이 드신다 그래서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바이타민C도 충분히 같이 드셔줘야 이게 피부가 좀 재생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같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입니다. D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20분이 좀 넘어가서 바이타민 D 부족으로 인해서 결핍증으로는 이렇게 구루병이 있습니다. 구루병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가 이렇게 휘게 되겠죠. 여러분 D입니다. D니까 이렇게 등이 이렇게 싹 굽었어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이 굽고 그 다음에 키가 자라지 않고,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노틀담의 곱추 있잖아요. 노틀담의 곱추. 이 사람이 그 교회나 성당의 그 위쪽에 지붕에 숨어 살다 보니 햇빛을 많이 못 받게 됐어요. 햇빛을 많이 못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타민 D의 합성이 불가했죠. 합성이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키가 잘 자라지 않고 굽고 하는 이 구루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구루병 증상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몸의 구성성분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6에서 70% 가장 많다. 몸의 구성성분 중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아니에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물입니다. 물. 자, 그리고 영양소, 노폐물들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고요. 자, 중요한 거 체온을 조절한다. 체온 조절. 예.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을 조절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입니다. 퀴즈만 풀고 여러분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4g, 탄수화물 32g, 지방 2g 요거를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섭취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식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패들렛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봤습니다, 친구들. 자, 여러 가지 영양소의 종류와 이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정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복습이 생명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